이번 강의는 재무관리 1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이제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정했어요. 경영학이란 무엇인지,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을 하고,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분야를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의 기능, 그리고 재무관리의 목표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재무관리에도 이제 그 강론이 있는데 그 세부 이론으로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그리고 금융기관론 이외에도 그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경영학이란 무엇인지, 경영학에는 어떤 강론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재무관리는 어떤 기능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학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목차가 그 순서 그대로죠. 경영학의 강론,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기능과 목표, 그리고 재무관리의 세부 분야, 학습 목표에 맞춰서 목차를 정해봤어요. 자, 그래서 경영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그 경영학을 경제학하고 많이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소비의 주체로서 가계가 그 수요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제품을 공급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의 거래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런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나누고 또 정부까지 들어오면 이제 재정학이 되고 외국 경제까지 들어오면 이제 국제경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경영학은 그 중에서 생산 주체인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놓고 기업의 경영자로서 어떻게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화해서 이익을 높일 것이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경영학이죠. 그런데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자원을 다룰 것이냐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설명을 하면은 제일 먼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재무관리, 사람을 다루는 인사관리가 있고 제품 생산과 관련된 생산관리가 있고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장부 기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게 재무관리란 말이에요. 재무관리. 그 중에 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 재무관리도 그렇고 경영학 전반적으로 관리의 지침이 되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에피션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에피션트하다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투입해서 50점을 받았다. 그것보다 1시간을 투입해서 50점을 받았다. 이러면은 똑같이 50점을 받아도 1시간을 투입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주 쓰는 말로 effective, 그거는 효과적 또는 우리말로 유효적이라는 말로 쓰는데 유효성, effectiveness, 그러죠. 유효성. 이거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이 목표인데 1시간 투자해서 50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10시간을 투자해서 90점을 받았다. 물론 10시간을 투자해서 90점을 받은 것은 1시간을 투자해서 50점을 받은 것에 비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100점이라는 목표에 더 가깝게 성과를 냈으니까 그것은 유효적이라고 하죠. effective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경영학에서 그 자원 관리의 지침은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얼마의 목표를 갖고서 하느냐, 그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얘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자원을 관리하는 지침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굳이 뭐 경영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비로 검색해서 가는 거,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적은 시간에 그 목표에 도착하는 그런 것이 다 효율적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닭집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내가 그 학교 앞에다 통닭집을 내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 앞에 통닭집이라고 한 것은 어떤 투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학교 앞에 그 가게를 사거나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가든가, 일단 제일 먼저 돈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돈이 있어야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잖냐?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을 한다. 그럼 돈을 받죠. 근데 노동을 하는 걸 사업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닭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리사와 종업원이 필요하죠. 셰프, 뭐 돈이 그 종업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잖냐. 물론 내가 그 셰프라면은 직접 하는 거고. 그렇지만 경영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그 인사관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생닭과 튀김 설비를 그 장만을 해야죠. 내가 통닭집을 낸다고 해서 제조와 관련된 거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튀김 설비나 생닭을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생산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전단지나 스티커를 돌려가지고 광고를 해야 돼요. 학교 앞에서 통닭집이 생겼고 거기서 맛있는 통닭을 판다. 양념 통닭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사고 팔고 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이 들어오고 또 생닭 대금으로 돈도 주고 종업원 임금도 주고 이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장부로, 그것이 또 중요한 기능이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조그만 통닭집을 하나 내더라도 이렇게 5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사업, 세계적인 반도체 사업을 하더라도 이 5가지 기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또 그 반도체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또 필요한 생산 설비도 갖추고 또 이러한 그 반도체를 지금 생산 중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되고 그것이 팔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록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재무관리는 이 중에서 돈을 조달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돈을 조달할 때는 가장 자본 비용이 낮게 조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 돈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돈을 빌려요? 금리가 가장 낮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게 자본 비용이에요. 자본 비용을 낮게 조달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게 투자해요. 어떤 아파트를 사요? 그 직장 옆에 아파트를 산다? 그거는 그 조금 경제를 모르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직장 앞에 아파트를 산다. 집을 직장에서 다니기 편하게. 그거는 직장이 평생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직장이 항상 옮겨 다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을 사야죠. 그게 바로 투자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를 투자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투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요. 아파트를.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부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영학이나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것은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다 사고 그 다음에 거주는 그 가까운데 직장 가까운데 가서 거주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나라 전체로 부동산 때문에 힘든데 그럴 수 있냐? 개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조화롭게 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 개인은 개인의 차원에서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돈을 낮은 자본 비용으로 조달을 하고 그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나면은 적당하게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위해서 유보를 하고 이런 것이죠. 그게 재무관리가 하는 일이고 인사관리는 요즘은 이제 인적자원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후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봐서 평가를 해야죠. 인사고과를 해서 그 다음에 월급을 올려주고 보상을 지급하고 또는 아주 잘하면 또 승진도 시켜주고 때가 되면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싶으면은 적성 검사를 다시 해서 자기 적성에 맞도록 이동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공장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제 뭐 서울 근처에 수도권 쪽에 그 자리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와 가까워야 또 그 제품 그 선적도 쉽고 물론 뭐 비행기로도 되겠지만 그 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은 뭐 자리가 없고 서울은 그 물론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평택 정도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해안으로
반도체를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런 공장 입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어떤 식으로 그 배치를 해야 될지 또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그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걸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또 품질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산 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학에서 반도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미국이지만 미국이 반도체 그 연구에서 앞서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확보해 오고 이러는 것은 이제 인사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생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광고를 해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마케팅이 할 일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기능은 4P로 요약을 합니다. 4P. 4P라는 것은 이제 코틀러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죠. 코틀러라는 사람이 이 마케팅의 그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앞자 P를 따서 4P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프라이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할 거며 플레이스, 유통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백화점에서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인터넷으로 판매할 것이냐 온라인에서 판매할 것이냐 또는 할인점에서 판매할 것이냐 이런 거 가격 정책은 고가 정책으로 나갔다가 가격을 낮출 거냐 아니면은 저가로 시장에 먼저 침투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가격을 올려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모션은 이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하면 그냥 흔히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는 이 프로모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그 기능은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회계학은 ER로 요약을 합니다. 누가 요약을 하냐? ER로 명명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 회계학의 기능은 그 리코드 그러니까 기록하고 리포트 보고하는 그런 기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관리 과정을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그 거래 활동에 따른 화폐 기록을 하고 그 이제 장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는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가지고 얼마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이익을 냈고 그 재산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의 기능은 회계학의 분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크게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재무회계는 좀 전에 설명한 거 그거고 관리회계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전자를 생각해보자. LG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어요. 그랬을 때 휴대폰 사업, 가전 사업 이렇게 있는데 휴대폰 사업이 자꾸 적자를 내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휴대폰 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그 내용들을 회계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담아서 한번 나한테 보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해놨던 거를 회계 담당자가 그 경영자에게 관리 목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영자가 CEO가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사업을 접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경영자든 물론이고 그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런 데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누는 거지. 회계학의 기본 기능은 리코드와 리포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ER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강론을 그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이렇게 있는데, 재무관리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투자결정, 이제 위험관리.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말도 요즘은 재무금융이라는 말로 쓰고요. 인사관리라는 말도 인적자원관리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는 채용, 교육, 훈련, 그리고 인사고과, 평가, 그리고 조직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전략도 인사조직, 그러니까 인사관리 쪽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인사조직 분야라고 그러죠. 생산관리는 공장 입지를 정하는 것부터 설비 배치, 그 다음에 공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클러스터로 갈 거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품질 경영, 품질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관리는 제품을 기획하고 아까 4P로 요약한 것처럼 가격 결정, 판매망 구축, 광고 이런 것들이 되고요. 회계학은 회계 자료의 처리, 회계 정보의 제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재무관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기능은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재무제표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재무상태표는 설명을 하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T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자본 조달의 내용을 나타내고, 이쪽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투자의 결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자산, 그렇게 운용한 결과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달, 이쪽은 뭐가 됩니까? 부채나 자본 이렇게 조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대변 쪽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운용을 투자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변 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관련 설비나 그런 공장들은 다 이쪽에 나타나고, 주식으로 조달한 거, 또 부채로 조달한 거, 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대변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투자를 할 것이냐, 삼성전자는 그 전 반도체를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여기를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그때 이때 투자는 이제 실물 투자예요, 실물 투자. 그래서 이 실물 투자를 다루는 내용은 자본 예산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 예산 이론은 이쪽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 자본 조달 기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조달 기능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은 자본 구조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내용도 있지만 대표적인 중요 이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차변의 자본 예산 이론, 그러니까 실물 투자와 관련된 이론, 그리고 대변의 자본 구조 이론, 자본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재무관리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의 그럼 목표는 뭐냐?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도 보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여기에 수익, 매출이죠, 매출. 영업수익, 매출. 그래서 영업비용을 빼고 나면은,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까지 더하면은 빼면은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요거예요. 영업이익. 그러면은 이것이 다 주주에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주주보다 돈을 줘야 될 게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이익이 되는데 요 순이익이 바로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요거는 주주가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채권자. 그런데 기업은 돈을 낸 사람이 채권자와 주주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 그게 영업이익 아닙니까? 그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을 바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기업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이 바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산은 가치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자산 가치가 바로 기업 가치란 말이에요. 대처대조표에 보면은 차변의 자산, 그게 총 자산의 가치인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합친 대변은 부채와 자본의 가치를 합친 게 그 총 자본의 가치 아닙니까? 총 자산의 가치와 총 자본의 가치는 똑같다고 하는 게 대처대조표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는 자산 가치고 그것은 영업이익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사의 이익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 이익은 바로 주주에게만 가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주주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차대조표 등식을 보면은 바로 자기 자본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면은 요 영업이익은 자산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의 가치는 이자가 결정을 해요. 부채가 크면은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부채의 가치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의 가치는 여기에 자본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자본의 가치.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 재무제표를 좀 더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가치 극대화예요. 아까 우리가 개인도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또 기업은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월급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고 투자도 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업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우리가
개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기업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때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돈은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요거는 그래서 플로우 개념이에요. 플로우. 요거는 스탁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에서 말하는 그 영업이익이냐?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손익계산서는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달라져요.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현금 흐름으로면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을.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순이익을, 이익 개념을 중요시하지만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해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과 순이익이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관리에서는 그 회계상의 이익을, 재무관리에서는 회계상의 이익을 안 쓰냐? 안 쓰는 게 아니고 회계상의 이익을 가지고 재무관리에서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현금 흐름과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어떻게 측정을 해내는지를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왜 현금 흐름을 순이익보다 중시하냐는 것은 순이익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또 실제로 그 거래처에 돈을 주고 월급을 줘야 되는 건 다 현금이지 페이퍼상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 그 순이익은 충분한데도 현금 흐름이 잠깐 없으면은 흑자 도산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익이 났다는 건데 흑자는, 그런데도 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하고 체력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현금 흐름은 혈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그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업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영업 현금 흐름으로 오면서 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업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 단계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이제 3대 강론이 있어요. 첫 번째 기업 재무론입니다. 기업 재무론. 기업 재무론. 재무관리는 돈을 조달을,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처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경영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게 기업 재무론이에요. 그랬을 때에 낮은 자본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그때만 해도 60, 70년대죠. 1960, 70년대, 80년대까지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있다 해도 일본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이 반도체가 앞으로 세계 산업의 쌀이 될 거다라는 판단으로 과감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성 높은 투자, 앞으로 이것이 크게 될 거다라는 투자를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삼성 반도체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할 텐데, 그때 좋은 조건으로 낮은 자본 비용으로 조달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를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투자안을 골라내느냐, 또 하나 그 투자 자금을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마련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경영자는. 그래서 자본 예산은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경제성을 평가하는 이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업무인데, 자본 예산 이론은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CEO의 통찰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경제성을 따지고 이런 건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조달을 하는 거, 이것은 그 부채로 조달할 거냐 주식으로 조달할 거냐, 이런 것은 역시 전문가가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분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투자안을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자동차를 시작을 했다. 이것도 이제 그 좋은 투자안을 선택을 한 거죠. 기업 재무론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증권투자론이라는 것을 또 하나. 증권투자론은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파생증권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부채를 조달을 하고 여기가 자본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주식으로 조달하고, 부채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두 개, 채권과 주식은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로 우리가 이거를 살 때 아무거나 삽니까? 우리도 이 회사가 원리금은 잘 갚을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성장을 잘 할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증권 투자론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론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의 경영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지만, 증권이,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증권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기관론. 아까 그 얘기했듯이 대차대조표에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가 있는데, 부채 중에 여기 자본이고요. 부채 중에 아까 차입과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회사채. 그때 회사채는 증권투자론에 가지만 차입은 누가 해줘? 이건 은행이 해준단 말이에요. 은행. 그러면 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다시 와봐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봐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의 부채는 은행의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은 대출이 자산이죠. 돈을 거기서 이자를 받을 거니까. 그런데 은행은 이 대출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객이 예금을 맡긴 것이 은행의 금융기관에는 부채가 되고 그것을 좋은 기업에가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대출에서 받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조금 주고 그 이자 마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그 자금의 조달을 예금으로 하고 자금의 운영을 대출로 하는 그런 형태죠. 이것을 바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융기관론 또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론에는 그 안에 보면은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금리 변동 위험 그리고 또 이렇게 대출과 예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루는 금융기관 경영론 이런 그래서 금융기관 경영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의 강론을 설명을 해보면은 그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론의 주요 내용 등이 자금의 기업재무에서는 기업 경영자의 입장, 투자론은 증권 투자자의 입장, 증권 투자론이라고도 한다 했죠. 금융기관론은 금융기관 경영론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기관의 그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제 규모가 큰 대학들이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뭐 이런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요. 여기에 뭐 경영분석이라든가 또 재무분석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요즘은 이제 파생상품을 많이 하니까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도 공부하고 파생상품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뭐 기본으로 들어있고 이제 부동산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과가 따로 있지만 미국에서는 원래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하는 차원에서 재무관리에서 합니다. 부동산 또 보험론 그 다음에 또 개인재무, 퍼스널 파이낸스, 개인재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을 좀 배관시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은 부동산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덩치는 커도 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나라보다 덜 커요.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기업도 개인도.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투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부동산이 제대로 연구가 안 돼요. 이게 문제죠.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전 국민이 다 같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게 바로 이제 부동산을 증권화시킨 리츠 같은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부동산 가지고 개인들은 투기를 많이 하게 하고 많이 하게 되고 또 개인들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 정치 자금 만들고 그걸로 무슨 자기 업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돌아가진 않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가 안 돼서 그래요. 연구를 해서 좀 더 그거를 양지를 끌어내가지고 다 같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를 국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보험도 그래요. 보험도 옛날에 보험 아줌마들이 무슨 판매를 사람 통해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괜히 좀 낮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위험을 덜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또 개인 재무, 이거 미국에서는 퍼스널 파이낸스라 해서 중요한 분야로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좀 하고 있죠. 재무 설계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재테크, 이래서 사람이 돈을 밝히면은 좀 품이 없는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유교 문화 이런 것에서 뭐 산업공상 이래가지고 이런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로 바뀐 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다들 개인적으로도 돈에 관심을 갖고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야 나라 전체도 경제 전체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처럼 우리도 부동산, 보험론, 개인 재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학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경영학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이렇게 돼 있다. 재무관리는 자금, 그 중에서도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을 하고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돈을 조달할 때는 최소 자본 비용으로 조달하고 최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게. 재무관리의 3대 강론은 기업 재무론, 증권 투자론, 그리고 금융기관론 이렇게 있지만 경영 분석, 자본시장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론, 또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재무관리한 과목이.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뭘 하냐면은 아까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여러 저기를 했었는데 재무관리의 목표와 기능 이런 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개정 과목들도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재무분석이라는 과목도 경영분석이라는 과목도 재무제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